좀 본격적으로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행사의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기존의 행사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컨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행사 자체가 여기 큰 플랑 보이시죠? 수험번호 1219 문재인을 면접하라. 그리고 오늘의 면접관은 바로 청년 당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당사자 6분이 오늘 면접 준비하고 계신데요. 고졸구직자분, 그 다음에 취업준비생, 그리고 학자금 대출 중인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중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며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분, 그리고 청년 사회적 기업가, 그리고 생애 첫 득표자, 이렇게 6분의 당사자분들이 후보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렇게 던지면 대통령 취업준비생이신 문재인 지원자가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아까 보니까 면접 질문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이제 좀 면접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청중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포스트잇으로 적어주셨고, 혹은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또 후보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Q&A 시간, 그리고도 내가 꼭 이 질문을 오늘 해야겠다고 하시는 청중분 한 2분께 더 질문을 받아서 계속 후보님과 오늘은 많이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후보님께 궁금했던 그동안 뭐 연애사라든지 첫사랑 이제 유쾌한 정숙씨라고 해서 우리 이제 후보님의 부인님과 여러 러브스토리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님이 청년들과 이런 자리를 많이 고대하고 계셔서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많은 질문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좀 행사 컨셉 다들 이해 가시죠? 그러면요, 제가 아까 이거 혹시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개회 선언을 하면요, 다 같이 이거를 들어주시면서 크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재인을 면접하다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요, 지금 문재인 대선 후보 담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시민 캠프에서 청년들과 활동하고 있는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구의역에서 오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제 후보님과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늘 청년들의 현실을 감성적으로 발제해 주실 황장아 군을 모시고 오늘의 첫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재인을 면접하다의 감성 발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 취업준비생 민국양의 하루를 따라가 보시죠. 세상이 깨어나는 시간, 민국양은 지친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씻고 양치를 해봐도 잠이 쉽사리 달아나지 않습니다. 민국양은 새벽반 토익학원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마디를 떼는 게 영어라니 민국양의 하루가 참 길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도 거른 민국양, 이제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출근한 취업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소개서 상담을 받습니다. 늦은 아점을 먹는 민국양, 구내식당에 가서 차림표를 보니 3,500원짜리 모든 가스가 민국양에게 손짓합니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을 잘 아는 민국양은 2,000원짜리 라면으로 해결하고 갑니다. 빈속에 MSG 가득한 라면을 한 끼 먹고 나니 속이 쓰리고 졸린가 봅니다. 편의점에서 값싼 아메리카노로 속을 달래며 오전에 상담받은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 민국양 이제야 좀 쉴 수 있을까요?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급 인턴을 지원해서 기업에서 무급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복사기는 왜 이렇게 종이를 먹는지 서럽기만 합니다. 드디어 민국양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취업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서로 같이 정보 교육 공유하면서 웃고 있지만 나중에 같은 곳에 지원하면은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해봅니다. 저녁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옆에 앉아서 라면 먹는 저 남학생도 나랑 비슷한 처지일까 해서 시선이 가봅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도 여전히 민국양은 바쁘네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편의점, 빵집, 보드게임방 등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정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민국양은 이제야 귀가하네요. 그런데 괜히 혼자서 고시원 들어가기가 서러워서 집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감성 넘치는 새벽, 민국양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다시 또 책상에 앉았네요. 오늘 있었던 토익 숙제, 그 다음에 스터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친구가 애니팡 하트를 보내니까 어이가 없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갑니다. 새벽 2시, 이제야 민국양이 잠자리에 드나 봅니다.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도 다가올 평범한 하루를 위해서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취업준비생 민국양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청년 취준생들은 연휴도 주말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하루도 이렇게 평범한가요? 지금까지 청년 문재인을 면접하다 감성발제의 홍장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가슴을 울컥하게 만드는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렸던 후일담 중에 아까 그 자던 모습이 정말 잤던 모습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 민국양의 인권 지켜드리지 못해서 조상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바로 이어서 좀 행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취업준비생 문재인 후보가 오늘은 문재인 지원자로 청년들에게 면접을 보러 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지원자가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실 부분은요, 바로 제목에 있는 표준 이력서라는 겁니다. 예, 문재인 지원자는 역시나 범상치 않게 표준 이력서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표준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2008년도에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 인권 침해적 요소인 사진, 키, 성별, 본인의 나이와 종교, 더 나아가서 더 써야 되는 부모님의 어떤 재산과 직업, 이런 것들을 다 뺀, 그래서 온전히 순수하게 그 사람의 어떤 전공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볼 수 있는 순수 결정자 100%로 이루어진 이력서가 바로 표준 이력서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지원자가 보내준 이력서가 바로 이 표준 이력서였습니다. 그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은 문재인이고요. 지원 분야는 대통령입니다. 예. 원하는 근무지 청와대고요. 트위터는 문리버 365입니다. 여러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육 받은 기간이 16년, 가방권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네, 많이 기시네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겠어요? 예, 몇 가지 책, 운명이라고 하는 책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요. 직무 관련 경력을 봐주시면요, 원래는 변호사 하셨다가 4년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오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산지방변호사의 인권위원장, 그리고 부산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그리고 또 부산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등 사실 현재의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해서 활동해 오셨던 이런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 어떻게 또 문재인 후보 지원자에 대해서 이력서를 보니까 또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이 표준 이력서의 주인공이 문재인 지원자를 큰 박수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 청문회도 아니고 오늘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눈들이 참 많은데 한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정말 많이 떨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표준 이력서로 문재인 지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 청년들과 면접을 보는 자리에 임하시는 각오와 어떤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오늘 면접을 지원한 문재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수없이 많이 봤다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별로 면접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면접 봤었고요. 사법시험 칠 때 그때는 면접이 형식 절차가 아니라 3차 시험 과정으로 면접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무난히 잘 통과를 해서 대학도 입학하기도 하고 또 사법시험도 합격해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오늘 면접도 그렇게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면접을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면접의 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적인 합격의 날은 아마 12월 19일이 되겠지만 그 전에 아마 가장 혹독한 관문이 오늘 이 청년들과 하는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나눠드렸던 이 좋아요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오늘 총 6명의 면접자분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문재인 지원자가 대답을 다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문재인 지원자의 대답이 내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된다 하시면 마지막에 공감 지수로 확인하는 것으로 이 좋아요를 드는 걸로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과반 이상이 넘어야 오늘 면접을 통과하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다들 6개 질문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문재인 지원자 답변 체크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의 면접관 분들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의 면접관 분들은 이 청년 당사자로서 오늘 면접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졸 구직자 그리고 두 번째 취업 준비생 분들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졸 구직자 김병철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년 면접관 고졸 구직자 김병철입니다. 2011년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먹고는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닥친 대로 알바를 했습니다. 텔레마케터, 호프집 서빙, 뷔페 서빙, 카페, 사진관, 택배 상하차, 떡장사. 제가 이런 일들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고작 시급 4,580원입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당장 내년에 3조차 계획할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삶, 이 모든 것이 제가 단지 대학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문제일까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인가요? 전체의 80%가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오늘 문재인 지원자에게 저와 같은 현실에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장창원입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 쪽방에서 잠을 자고 3,000원 정도 되는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면서 독서실과 고시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이 생활에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의 청년들은 노량진 고시학원, 독서실, 편의점, 거리 곳곳에서 그리고 저와 같은 모습의 청년들은 어쩌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은 각각 의리의 관계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회에 우리는 이러한 사회는 우리들에게 열심히 해서 갑이 되라. 너희가 갑을 꿈꿔서 문제다. 꿈이 크다. 의리라도 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미래들을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지만 사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갑이 또 을도 아니 완전히 방치되어져 버린 병입니다. 그런 병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은 우리의 숫자만큼 정말 다양한 숫자만큼 꿈이 있겠지만 그 꿈들은 하나로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내고 싶습니다. 2012년 정말 수많은 복지 논쟁들 속에서 세금 논란이 항상 있었고 하지만 그런 논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청년들은 세금도 정당한 일자리도 없고 정당한 사회에서 세금조차 내지 못한 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정당하게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 병들, 청년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원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어른들과 사회는 항상 청년들에게 뭔가 발랄하고 톡톡 튀기를 바라지만 사실 청년들의 현실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절절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세 번째 학자금 대출자와 네 번째 대학생 자취생 분들의 자기소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자 최영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올라온 올해 25, 세 번째 면접관 학자금 대출자 대학생 최형순입니다. 학생 대부분이 대학교를 가는 사회에서 저 역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삼수까지 하면서 대학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저 공부를 하고 싶었던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대학사회의 현실은 너무나도 크나큰 시련이었습니다. 뻥튀기가 된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평생 짊어져야 할 대출 금액이 2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시간 휴학하지 않고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집회도 나가봤고요. 1인 시위도 해봤고요. 총학생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삭발도 해봤고요. 무대포도 맞아봤고요. 108부도 해봤고 3보 1배도 해봤고 심지어는 경찰에 연행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해서 억울한 제게 돌아온 것은 200만 원이 벌금 고지서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모든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등록금 문제 꼭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실제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 역시 문재인 지원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학생 면접관으로서 문재인 지원자에게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 교육의 문제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 자취생 권지우입니다. 요즘 21세기 쪽방촌 한 평짜리 삶이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표현하는 말인데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6년간의 대학생활 동안 8번의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방에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실제로 다시 돌이켜보면 한 공간에 한 8개월 정도를 머문 셈입니다. 2번의 기숙사와 3번의 자취, 하수, 잠만 자는 방, 반지하방 이렇게 해서 9번을 살았는데요. 한 번은 잠만 자는 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 추석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널 거기 두고 오면서 많이 눈물이 나더라.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대학을 왔을 뿐인데 제 한 몸 누이는 작은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야 하는 게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제가 여름이면 곰팡이가 피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반지하방에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돈을 벌고 있고 혹은 자신의 소중한 공간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가 대학생들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 면접관으로서 문재인 지원자에게 방학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질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어둠이 여기에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청년들의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지만은 않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청년들의 나은 미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인 만큼 좀 이따 이야기할 때는 더 좀 힘차게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5번째, 6번째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이학종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번째 청년 면접관 사회적 기업가 이학종입니다. 저는 원래 4년 동안 너도나도 한다는 공무원 공부를 하며 시험만 보면 매번 떨어지는 공시생이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 후보의 면접관으로 와서 약간 감회가 새롭습니다. 4년의 고시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정점을 찍었을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 세상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고 나의 가치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업을 운영하는 2년차 청년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의 면접관인 만큼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번째 청년 면접관 생애 첫 투표자 박보은입니다. 전 1993년 12월 16일에 태어났고 2012년 12월 19일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일만 늦게 태어났더라도 투표를 하지 못할 뻔했겠죠. 네. 그래서 전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돼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투표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아무리 촛불 시위도 나가고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등록금을 100만원 가량 내고 있는데 네, 저마저도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영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만들어낸 첫 번째 구체적인 변화의 수혜자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투표를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후보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겠습니다. 오늘 면접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3년도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저도 어리지만 아마 문재인 지원자님은 더 그런 느낌이실 텐데요. 우리 총 6명 면접관의 이야기를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 소개 들으신 간단한 소감 좀 듣고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면접관님들의 소개를 통해서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좀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또 늘 절망과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느끼게 되고 좀 가슴이 막막해지죠. 오늘 제가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희망을 드릴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주 희망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책임인데 그렇게 이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좀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면접을
통해서 제가 그래도 우리 대통령 취업 준비생 가운데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진심,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후보라는 것을 오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면접에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합격하고 싶습니다. 예. 네.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겠지만 청년을 둘러싼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면접관님들에게는 공평하게 질문 한 가지씩을 받고 또 지원자가 대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대로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해주신 고졸구직자 김병철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문제지만 특히 고졸로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아시다시피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는 OECD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고졸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실효성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아르바이트 시급 최저임금 받아서 당장 식사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찌하여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주당 70시간이 넘는 장기간 노동을 편점되는 사실상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고 무방합니다. 이처럼 풀타임으로 일하건 파트타임으로 일하건 고졸 청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졸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질문 드립니다. 예, 우선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40%밖에 안 되거든요. 청년들의 60%, 10명 중에 6명은 백수 상태인 거죠. 그러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또 대학 중에서도 말하자면 비명문대학교, 지방대학 나오면 또 취업이 어렵고 그러니 대학을 오지 못한 고졸 이런 분들은 더더욱 취업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취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차별을 겪게 되지요. 우선 동등한 기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아예 제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대졸자하고 똑같은 경력에 똑같은 노동에 종사해도 60% 또는 절반 수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주 저임금에 허들의 일자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만 첫째는 청년 일자리들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그 방법으로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우리 취업준비생도 그런 같이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공기관 또 이제 300명 이상의 대기업 경우는 해마다 전체 고용자들의 3% 이상은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하면 기업에게만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정부가 고용 촉진 장려금 이런 걸 이제 지원함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또 그런 이제 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그런 청년 고용 분담금을 이제 부담을 시켜서 그 분담금으로 계속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취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 표준 이력제도 나왔는데요. 표준 이력서만 해도 그래도 최종 학력은 밝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해도 차별적 요소가 크게 줄어듭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아예 이제 블라인드 채용제라 그래가지고 학벌 학력을 아예 가려서 면접을 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시행함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KBS 정연주 사장님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기 전에
KBS의 기자, 아나운서, PD 이렇게 이제 채용하면 해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카이 대학이 8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라인드 채용제로 해가지고 학력 학벌을 일제 가리고 집안 배경 출신 지역 다 가리고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니까 그 3개 대학의 비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비명문대학교, 지방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고조 이렇게까지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전남대학이 지방대학인데 가장 많이 합격한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 또 같은 경력,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같은 사업장 안에서 차별을 받죠. 대졸, 고졸이 다르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늘 드는 예입니다만 자동차 그 공장에서 바퀴 조립을 하는데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하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 학력 차이 때문에 그게 급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현실은 도저히 공평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을 했는데 전국민 고용 평등제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방금 이제 최저임금만 해도 아까 시급이 4,580원 그러면 주에 한 6일 정도를 8시간씩 일하거나 또는 이제 주 5일제로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한다 해도 100만 원이 넘지 못합니다. 100만 원 넘기려면 연장 근로에 그 다음에 뭐 야간 근로에 뭐 이렇게 이제 해야 근본이 되는데 이 이제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최저임금의 적어도 어떤 실질 생계임금 그런 이제 정도 수준이 되게끔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이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출을 해둔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최저임금을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때그때 주무국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전체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50% 수준은 되게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7,000원 정도 그렇게 시급 수준이 아마 될 걸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기업이 도대체 망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이 해마다 10% 이상씩 올랐는데요. 그때도 기업들은 감당 못한다 그랬지만 다 소화가 됐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참여정부의 7분의 1 수준 정도로 떨어졌는데 조금 더 경제가 나아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도 조금 실질 생계임금이 보장되게끔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최저임금조차도 지급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달 그 노동자들이 또 한 200만 명 그렇게 되지요. 우리 사회 보시는 김연경 위원장이 청년 유니온 만들어서 위원장 하면서 그런 분들 못 받은 최저임금 받아주는 역할 많이들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제대로 안 주는 이것은 정말로 근로감독을 결제하게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들이 이 대기업 노조가 힘이 센 대기업 쪽에 가서는 감독을 잘 하는데 정작 보호가 필요한 쪽은 전혀 뭐 그렇게 근로감독을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관들을 대폭 늘려서 그런 최저임금 미달도 없게 만들고 최저임금도 대폭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한 거 다 답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위원 하면서 참 떼인 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청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 면접관인 취업준비생 장창원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제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판단하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대책으로 우리 문 지원자님께서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고 그걸 제일 앞에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제 그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부분이 먼저 이제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끊임없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말이 무성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라는 말,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수많은 정책들, 실제로 저렇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취직할 수 있나 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저와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자님이 해결하기 위한 좀 고민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그게 뭐 전부일 수 없죠. 해법의 하나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동안 그런 논의들만 있을지 그것이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일종의 신자유주의라고 합니까? 시장 만능주의, 여기에 우리가 아주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규제는 다 나쁜 것이다. 뭐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인식에 우리가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규제라는 것은 이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 청년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또는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규제, 이런, 제가 오늘 방금 오기 전에 구미의 그 부산가스 사고 현장 다녀왔습니다만, 너무나 지금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바로 동네 옆에서 취급되고,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은 몰랐고, 그것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는 규제가 아예 그냥 뭐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규제가 나쁘지 않다. 특히 우리 경제민주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면 방금 청년고용 할당제도 얼마든지 법 제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 벨기에 같은 나라가 그런 제도를 해서 청년 실업률을 많이 낮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고용 문제를 대기업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대기업하고 재벌기업에 우리 사회가 지원을 집중해주면 이 대기업 재벌기업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수출을 또 늘리고, 그러면 이제 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것이 아마 외환위기 전 정도까지는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이 작동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는 그것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수출이 늘어도 대기업은 고용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10년간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일자리의 중소기업들이 거의 한 370만 개 일자리 늘린 반면에 대기업들은 한 50만 개 일자리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자리는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지원해주고 중견기업으로 육성시키고 이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꼭 없는 것은 아닌 것이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 난을 또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이 중소기업의 이 구입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가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 쪽의 처우가 너무 이렇게 낮기 때문이죠. 이 중소기업의 처우가 낮은 이유는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가 또 불공평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이 중소기업의 그 제품의 원가에다가 최소한의 이유만 대가지고 납품 단가를 지급해 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단가 후려치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 중소기업들은 자기 노동자들을 제대로 처우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규직도 쓰기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을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은 또 재하청업체하고 그래야 할 때는 자기도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단가 후려치기를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재하청업체 좀 가게 되면 관리직 말고는 공장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100%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탈한 제대로 이렇게 분배해주지 않은 그 이익은 대기업, 재벌기업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가 99%라 사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재벌기업, 대기업들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재벌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래도 공정하게 제대로 단가를 지급할 겸 하면 중소기업의 추구도 높아지고, 아까 이제 고졸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경로도 그냥 대학 나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대학을 진학하든지 안 그러면 취업하든지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다양하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중소기업 취업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면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든지, 또 정부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도 늘려나가고 추구도 높여나가고, 그러면 우리 그 젊은 분들 또 이렇게 고졸의 경우에조차도 훨씬 많은 이 고용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와 고졸 구직자분의 얘기를 들었고, 그에 대해서 문재인 지원자는 이제 최저임금, 1시간 일해서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그리고 이제 청년고용 할당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또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등록금과 주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문재인 지원자가 저희에게 공감 지수를 많이 얻으셔야 되다 보니까 답변이 살짝 깁니다. 예, 너무 죄송한데 조금만 줄여주시기를 네, 더 많은 질문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학자금 대출자 최형순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예, 등록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대학교들은 매년 예산을 뻥튀기해서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체 예산의 20%가량이 뻥튀기 예산이고, 그 중에 적립금 규모만 11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에 등록금으로 비리나 횡령을 저지른 그런 사학법인이 다시 대학교에 복귀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립대 체제를 바꾸는 것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지원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그 대선 후보자 모두 반값 등록금을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지원자는 어떤 방법으로 실현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을 같이 약속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을 반으로 놔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장학금 뭐 이런 지원을 늘려서 사실상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겠다 그런 뜻이죠. 이 반값 등록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반액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데 소요되는 그 예산 그게 한 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4대강 사업에 22조 쓰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뭐 5년간 한 100조 세금이 깎아주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이제 반값 등록금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것이 또 가장 우선적인 복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이 보육 문제 해결 이런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으니까 이 반값 등록금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지 모르죠. 제가 약속드린 것은 적어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당장 내년에 공립대학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그 다음에부터 사립대학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것을 위해서 고등교육 재정법 개정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립대학교 측의 노력하고 서로 결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조정 노력, 그 다음에 또 대학 예산의 어떤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만한 예산 집행을 막는 것, 그 다음에 적립금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낸 그 이
이게 등록금 중에 일부를 적립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사업 목적에 쓰는 것도 호텔 경영하는 데도 있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령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대응 목적에 쓴다 하더라도 왜 지금 현재 대학생이 낸 이 등록금이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말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적립금들도 전부 당장 대응 목적에 쓰여지고 또 등록금을 낮추는데 쓰여지게끔 하고, 이런 스스로의 노력들을 제대로 하는 사립대학의 그 노력에 연관해서 견연해서 이 국가가 등록금 반값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국가의 등록금 반값 부담하는 재정의 부담도 줄이고 사립대학도 제대로 이렇게 계획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후보님 옆모습도 잘생기셨지만 앞모습이 더 잘생기셔서 답변하실 때는 카메라를 보고 오늘 면접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 예, 그럼 네 번째 대학생 자취생 권지웅 면접관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사실은 민간임대 시장의 문제입니다. 되게 넓은 부분의 문제라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이 공적 공급으로 여겨지는 기숙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기숙사는 한 4만 명 정도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로 10,000호 정도를 올해 이제 공급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되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그 대구 한의대 자료인데요, 원래 실제 운영비는 월 12만 원이면 충분히 그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지만 24만 원의 기숙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기숙사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22년에 걸쳐서 한 300억 정도를 학생들의 기숙사비, 그리고 또 다른 단국대 같은 경우는 원래 2인실을 기본으로 하는 기숙사가 아니라 4인실을 기본으로 하는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지금 기숙사라는 건물이 학교에게 있어서는 교육기본시설이 아니라 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이라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숙사, 학생 기숙사가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되는 것에 대해서 문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하나 더는 이 민달팽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반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꼭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에도 저는 그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18% 정도, 서울은 1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대부분이 기숙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도 당연히 대학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시설로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학들도 왜 그 지방의 그 분교 같은 거 만들 때는 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숙사들을 다 준비하고 제공하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조금만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기숙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국가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정 같은 것도 대폭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 바깥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대학이 이런 그 각종 우리 그 공무원 연금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을 위한 또 적립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금들에서 연기금에서 이게 돈을 빌려서 이렇게 대학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대학이 기숙사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대학으로 하여금 기숙사를 필수 교육 시설을 짓도록 그렇게 조금 응원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주거 문제 정말 좀 심각하죠.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노량진 공시촌 거기 가서 봤는데 그게 고시원이란 곳이 그냥 뭐 한 평 정도, 그러니 뭐 책상 놓고 침대 놓으면 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 이제 침대가 책상 공부할 때 바로 의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와도 그 침대에 그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되고, 뭐 고실뿐 아니죠. 우리 뭐 이렇게 반지와 무슨 쪽방들 다 그런 처지들이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아까 한 평짜리 고시원도 월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독서실 같은 데서 뭐 쪽잠으로 그렇게 뭐 떼어맞는 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청년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전체 세대 가운데 3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이런 1인 가구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그동안은 별도로 이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 그 다음에 반지하방, 그 다음에 쪽방, 또는 뭐 조그마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들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1인 가구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원룸태를 많이 짓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해마다 10만 호씩 늘려나게 했다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요. 그 10만 호 가운데 적어도 10,000호 이상은 공공원룸태로 그렇게 만들고,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아까 아무리 대학에게 기숙사 건설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공기숙사를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등록금, 반값 등록금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과, 그리고 이제 대학생 주거 문제, 그리고 청년 일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질문 한 4개 정도 받고 나셔서 문재인 지원자도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열도 오르실 것 같고 더 많이 떨리실 것 같은데 물도 좀 드시면서 간간히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거실이나 화장실은 같이 쓰고 방을 나누어 쓰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요즘 이제 미분양된 대형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좀 2-3명이 같이 들어와서 방을 각자 쓰는 이런 형태로 해도 좋은 주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며 면접관님 지원자님 좀 쉬어가시라고 얘기를 많이 길게 했습니다. 그 1인 가구 가운데 여성들을 위한 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공공원룸텔 같은 경우 요즘도 이제 원룸들 많이 쓰는데요. 여성들은 또 치안 이런 것도 불안하잖아요. 요즘 하도 또 세상이 또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위한 어떤 예를 들면 한동 전체를 여성들을 입주시킨다든지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그렇게 주거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어떻게 공감 지수 매기고 계시죠? 예, 어떻게 시간이 흘수록 상승되고 계신가요? 예, 상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요. 사회적 기업가 이학종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기업 영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청년 중에 한 명인데요. 기존 사회적 기업 정책은 경제 저성장의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많이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일도 하나 만들기가 힘든 청년한테 처음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설정되어 있다면 청년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 맞는 사회적 기업 정책이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지원자가 생각하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 정책 방향은 어떠하신가요? 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정책으로도 아주 훌륭한 정책인 것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이 사회적 일자리, 이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 일자리가 전체 고용의 한 6%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 2만 개 정도요, 2만 명 정도? 우리가 만약에 6%라면 그게 숫자로는 144만 개.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0만 개 훨씬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사회적 기업만 해도 영국 같은 경우는 5만 5천 개쯤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700개 채 안 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이 고용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어떤 공공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분야를 이 영업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되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런 거 관련된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한다든지 요즘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것은 재활용품 그런 이제 사업도 하고 공정무역 뭐 그런 사업들을 하죠. 요즘은 이 대중공연 같은 경우도 그런 아주 좀 공익적인 데 좀 초점을 두서 하는 놀이단 같은 놀이단도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면 정부가 지원도 해줍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정만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만 아니고 인건비도 3년 정도는 정부가 다 지원을 해줍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자생력을 갖추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 재활용이라든지 우리 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자세로 창업들을 해나가면 우리 사회 공익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미래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어떤 기업 하고 계세요? 예, 그런 아주 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12월부터는 우리 협동조합법도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든 협동조합으로 가든 또 협동조합 가운데서도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그 눈길을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앳된 목소리로 93년생임을 만천하에 알려주셨던 생일 첫 투표자 박보은 면접관님 모시겠습니다. 12월 19일 투표날을 기다리면서 어느 후보에게 제 표를 행사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한 표지만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데요. 저는 이 표가 배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지원자가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다양한 한 표 한 표를 어떻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떠한 정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이제 첫 투표를 한 게 유신 시대였는데요. 유신 잘 모르시죠? 아마 안 읽어보셨으면 실감을 못 하실 겁니다. 역사로만 배워가지고는 정말 그 실감이 안 날 텐데요. 유신 시절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국민이 뽑는 게 민주주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그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뭘 했는가 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원이라고 그런 분들을 한 2,000명 이렇게 뽑으면 그러면 그 2,000명이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2번 체육관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 득표율이 99.9%였습니다. 0.1%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희였는데 박정희 희라고 잘못 써가지고 득표가 무효가 된 바람에 99.9%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투표권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강한 곳은 두 석을 다 독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무조건 한 석은 여당이 차지하는 거죠. 거기다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을 늘 여당이 차지하는 거죠. 3분의 1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선의 저지선을 확보하느냐라는 것이 당시의 어떤 선거의 초점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이 종신토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구집권 체제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길거리에 시위를 통해서, 가족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쟁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투표 제대로 하면 이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보다 원하는 세상도 투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에 대해서 보다 진정성이 있는 그런 후보, 그런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되죠.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예민해 왔던 것이 도대체 정치가 우리 삶을 어떻게 뭐 바꿔주느냐, 뭐 선거 때 다 듣기 좋은 소리 해도 막상 뭐 이렇게 찍어주고 나면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더라.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그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이 정치를 외면하고 투표도 외면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물론 참여정부도 많은 한계가 있었죠. 부족함이 많았죠. 우리 삶을 다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이명박 정부하고는 아예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작년 재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20대 30대가 그 선거를 좌우했죠. 그러니 당장 각 정당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무슨 저만 해도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젊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통합 등에서도 우리 또 청년들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만들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 공약들도 많이 이제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정치를 좌우한다,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권하고 난 이후에도 그 정책 공약과 달리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 선거 때 심판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보다 나은 세력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집권을 맡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더 진실을 가지고 약속을 또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하면 세상을 이제 바꾼다. 우리 반값 등록금 문제만 해도 처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세상을 바꾸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하니까 반값 등록금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는 대선후보들이 다 공약하게 됐고, 서울시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실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나 투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참여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고 싶은 세상은 보다 좀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세 단계인데요. 우선 이제 아까 고졸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회가 균등해야죠. 기회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과정도 공정해야죠. 아까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칙이나 특권 일체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지 안 좋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둔한 일을 겪게 되게 되면 또 뒤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배려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삶을 이렇게 보장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결과의 정의까지 이렇게 다 삼박자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공평과 정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상 꼭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을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네, 총 6분의 청년 면접관 분들의 질문과 문재인 지원자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음을 결정하실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고 누구나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머물며 그래서 내 표가 절대 배신당하지 않는 세상과 정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제 확신이 오신 분들은 좋아요를 과감하게 높이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아직 들려고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네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절대 말씀드립니다. 이거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고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면접관들의 질문에 정말 문재인 지원자가 준비해온 답변을 성의 있게 저는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앞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채워나가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조금 앞에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던 청중과의 대화를 조금 짧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길게는 못할 것 같고 짧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써주신 포스트잇이 좀 준비가 되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써주셨네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약간 무거운 질문들이 많았으니까 저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방 18번은 무엇인가요? 노래방은 별로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고요. 옛날에 저희는 이제 젓가락 장단 그 시절에 흘러가는 노래들 주로 이제 많이 부르고 그래서 노래방에 가더라도 주로 이제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노래를 지금 불러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안 되신답니다. 정말 별로 나중에는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미리 좀 가가지고 본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사전에 온라인에 들어온 겁니다. 저도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았어요. 문두보님 와이셔츠를 좀 핏하게 입으시면 어떨까요?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여성들은 패션 센스에 민감함 이렇게 났습니다. YSYONA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즘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코디, 패션도 신경을 쓰라든지 또는 머리도 조금 염색을 다 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하면 어떠냐라든지 양복도 더 이렇게 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것이 좋겠다. 그런 이제 주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 평생 살아온 습관을 또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여드리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무엇을 입어도 난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좀 민망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분명히 여성분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 잘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게 설마 뭐 미남이라는 뜻이지 알겠습니까? 그냥 뭐 인상이 좋다, 좋은 느낌을 준다, 그런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좋으셔서 지금 웃음을 멈추시지 못하시고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아마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정책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해서 또 많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후보님에게 안철수 후보란? 예. 예, 이럴 때 이제 사고 나죠, 잘못하면. 우선은 안철수 후보가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첫째로 저희가 정권 교체는 꼭 해야 되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대세론을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힘만 합치면 정권 교체는 꼭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을 주었죠. 그리고 우리 어떤 정치의 변화,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강한 그런 동력이 되고 있죠. 이제는 뭐 정당도 국민들 눈높이만큼 그렇게 뭐 혁신되지 않으면 국민들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것을 이제 정치권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아까 우리 정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고 외면해왔던 그런 중간층이나 무당파들을 또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묶었죠. 그것도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정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반드시 이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뿐만 아니고요. 우리 참여정부도 겪어봤지만 이 집권만이 다는 아닙니다. 대통령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여기서 논의했던 많은 어떤 계획적인 과제들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낸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강하게 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지금 다수당의 상태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소야대의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 여소야대 국면을 뚫고 우리가 바라는 계획을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계획 세력의 저변이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 세력의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도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루트앤루트 대표 김기환님께서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문재인 후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청년들한테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어느 분 질문, 우리 투표에 대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참여입니다. 이 참여도 옛날처럼 우리가 뭐 이 촛불 이 집회도 했습니다만 과거처럼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길거리에서 뭐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렇게 힘든 참여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대로 투표에만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바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사회를 향해서 말하기만 해도 우리 사회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안철수 후보가 저는 언젠가 단일화는 저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단일화된 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고자 할 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이 자신의 정책과 요구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후보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사실 정치와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청중분들께 질문을 좀 많이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께만 너무 안타깝지만 아이고 소리 너무 많이 드셨어요. 어떡하죠? 지금 여기도 다 드셨고 어떡하나요? 그러면요 제가 혹시 앞에서 질문하셨던 어떤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랑 좀 약간 중복이 되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좀 손을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다양한 이렇게 청년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또 청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렇게 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혹은 또 뭐 연애, 결혼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 관련한 질문들로 혹시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임의로 잘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혹시 주거시죠? 아닌가요? 주거 아니시고 어떤 부분인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문화 쪽이시고 여기는 결혼 문제. 또 혹시 법적 문제요? 대학 학문, 지방 대책, 저기 정부의 과소비. 그러면 죄송한데 이제 이런 질문들은 앞에가 완전 그것만 언급한 건 아니지만 대략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죄송한데 제 생각에 좀 문화 관련된 분야만 좀 특화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많은 분들을 제끼고 질문하시는 거니까 질 좋은 질문으로 화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기타요? 기타까지? 공연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왠지 시키고 싶었습니다. 앉을 수 있는 게 필요하세요? 질 좋은 질문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다니요. 후보님 옆에 앉으셔서 알겠습니다. 제가 힘이 좀 세요. 자, 앉으셔서 노래 공연 최고입니다. 소개와 질문과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저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인 박환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짤막하게 노래 한 소절만 무릎을 꿇을까요? 잠시만요. Can you be like? 음이 안 맞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감정. 왜 이러지? 충분하죠? 사실은 제가 이게 원래 이 노래가 나중에 후렴 부분에서 좀 달라져서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이면서 사실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주변에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이나 하는 사람들 보면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 쪽으로 음악이나 어떤 문화산업 쪽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력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지?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국가적인 지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혹시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진짜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상인데 그게 몇 해 전부터 정부 지원이 아예 끊어져서 그 진행이 지금 그 전년 수상자들이 자선 공연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시상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진짜 순수하게 어떤 그러니까 무대에 보여지는 어떤 콘텐츠적인 부분 말고 순수하게 어떤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러한 문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문화가 우리의 미래죠. 우리가 성장을 말해도 문화 산업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에서 과거 저희 때하고는 다르게 좀 다이분방하게 그렇게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능력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요즘 뭐 한류라든지 우리 K-팝이라든지 그래 뭐 사이 이렇게 보면 요즘 대단한 우리 문화적 능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가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만 해준다면 우리 문화 산업이 훨씬 더 세계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문화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도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뭐 K-팝 같은 경우도 아직은 우리 그 K-팝 하는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뭐 공연하고 뭐 이렇게 보여줍니다만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K-팝을 좋아하는 그 외국의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여서 그런 이제 공연들을 보여주고 한다면 우리 또 관광 수입에도 크게 이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여러모로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문제가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국제영화제에 가서 또 그 영화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영화도 그렇고 우리 음악도 그렇고 이 분배 구조 같은 게 너무 잘못됐죠. 우리 음악 하는 분들도 보면 정작 그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이제 연주하거나 또 부르는 분들에게 가는 수익은 정말 쥐꼬리만 하고 그 대부분의 어떤 수익들은 그런 유통 어떤 쪽에서 다 차지해버리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영화도 이 유통업체, 메이저 유통업체들이 배급 시장을 아주 좌지우지하니까 그것이 제작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고 심지어 뭐 이 감독의 연출권까지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이제 모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산업 쪽에도 팽배해 있는 이런 아주 불공정한 대자본들의 횡포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는 이런 것들 노력을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해준다 그러면 우리 문화산업도 훨씬 발전하고 또 우리 문화인들의 처우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문재인 후보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공연하실 수 있도록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부탁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한 분 더 받을까요? 질문을? 그래도 되나요? 예. 그러면 이쪽 참 제가 D는 그냥 제가 안면 몰수하고 여기 앞에 모이시는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문재인 후보님 보려고 골랐는데요. 저는 원래 학교는 지금 청주 옆에 청원군에 있고 태어난 곳은 대전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서울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서울하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에서의 느끼는 수치상으로 말할 수 없는 또 어떤 체감적인 격차라고 해야 되나? 특히 저 아까 문화분 얘기하셨는데
저는 특히 문화 부분에서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격차를. 특히 막 공연 같은 것도 서울권이나 경기권은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대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연이 많거나 그러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예전에 보면은 서울에서 막 서울 어디 구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거는 중앙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대전 어디서 뭐가 일어났다는 중앙에서 보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전 그 충청권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서울 경기권은 다 이슈가 거기서 집중되는 만큼 뭐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뭐 돈 뭐 재정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되는데, 제가 대전에서만 살았으니까 제가 대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쪽 지방은 되게 뭔가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괴리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만의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님께서 어떻게 격차를 좀 줄여나가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말 참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1년 작년에 우리 수도권 인구, 전체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50%가 넘어섰거든요. 이 수도권의 흡입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돈도 사람도 뭐 심지어 뭐 권력도 전부 다 수도권으로 그렇게 이제 몰리니까 수도권은 정말 과밀히 걱정이고, 반면에 지방은 이제 피폐해지죠.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인데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년 전에 400만 시민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부산 인구가 340만 명 그렇게 많이 줄었죠. 그러니 뭐 젊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니까 아예 대학부터도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하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일자리는 또 서울 가서 아까 노량진의 공시촌에 2,000원짜리 컵밥 먹으면서 한 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그렇게 100대 1이 넘는 공무원시험에 몰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하고 수도권의 이 지나친 이 격차, 이거 이제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조금 정상적인 발전도 어렵고 우선 국민 통합 자체가 저는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꼭 필요하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 쪽 격차만 하더라도 오히려 KTX 같은 게 생기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와서 공연하던 좋은 공연자들이 이제는 올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서 공연하면 아까 대전에서도 서울 와서 보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문화만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종의 문화 분야에 대한 균형지수랄까, 또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격차지수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이 만약 강남이라면 강남의 어떤 문화 어떤 발전 지수가 100이라고 할 경우에 서울의 이제 강북 쪽은 좀 못할 겁니다. 대전 가면 훨씬 못하겠죠. 저 어디 전라남도 또 뭐 이렇게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더 못할 거고요. 아마도 강남을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전라남도 무안군쯤 되면 그럼 아마 열도 10도 채 안 될지 모르죠. 그런 문화에 관한 격차 지수들을 조사를 해두고, 이 격차 지수는 많은 것을 지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 수라든지 인구 1인당 무슨 자석 수라든지 미술관 숫자라든지 많은 이제 이 지표들 가지고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한다든지 문화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때 격차가 아주 심한 것부터 우선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문화조차도 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해야죠. 서울에 있던 지방에 살던, 방금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이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만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시고 싶은 질문과 말씀이 너무 많으실 텐데 오늘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못하셨던 내용들은 저희 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까 그리로 의견들 보내주시면 꼭 성실하게 예, 문재인 지원자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럼 오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 문재인 지원자께 저희가 생애 첫 투표자인 박보은 예, 씨께서 나오셔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예, 희망 텀블러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 이 희망 텀블러는 다른 게 아니고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앞으로? 예, 이게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에 받았던 청년들의 질문들입니다. 예, 정말 깨알 같거든요. 지금 하얀 종이에 글씨만 빽빽하게 차 있는데 예, 결코 후보님이 체하시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 드실 때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 잊지 말라고 예, 저희가 이 질문지를 넣은 텀블러, 희망 텀블러를 박보은 씨께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가 아닌 문재인 지원자로서 대통령 취업준비생인 문재인 지원자가 청년 면접관들에게 오늘 면접을 했고 다행히 통과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면접하셨던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청년들과 만나 나가실 건지 마지막 발언 들어보면서 예,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좋아요로 합격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시간이 이렇게 짧아서 아쉬웠는데요. 질문하실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아쉽겠지만 저도 아까 질문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뭐 더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욕심 많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고졸, 구직, 취업 준비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일자리로 다 관철되거든요. 아까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많아서 굳이 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무리하게 대학 가고 서울로 몰려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대학 진학률 80% 그죠? 그것도 왜냐하면 너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대학을 졸업해야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대학 졸업만 갖고 안 되니까 거기에 뭐 스펙 사느라고 또 엄청난 그 돈을 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학원들에 또 비싼 또 수강료를 내면서 다녀야 되고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의 학부모들이 이 자식들 일자리를 위해서 전부 이제 서울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면 다시 부모부로 돌아가서 부모들을 모실 수 있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가면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다 서울에 머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50%가 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은 귀성이라는 형태로 추석 명절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비정상이죠. 그렇게 뭐 우리가 일자리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영상 보여줄 때도 하루에 아침 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아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침에 아예 갈 데가 없는 분도 많죠. 어딘가 출근할 수 있다면 그런 꿈이 가진 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정부가 또 적어도 대통령이 우리 문제를 공감하고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애는 쓰는구나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 만들고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자는 청년들에게 표준 이력서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은 이제 1차 통과가 되었습니다. 남은 2달 동안 이제 열심히 면접을 보시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국민을 만나 주신다면 12월 19일 날 국민과 청년이 갑이 되어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을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보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지원자 이제 후보님이랑 부를게요. 문재인 후보님 보내드리기 전에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활기차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으세요.